이번 시간에는 채비셰프의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비셰프의 정리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함수로 알고 있으면 그 함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함수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분포를 뒤에 가서 소개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함수를 따라가는 건지 PDF 또는 PMF, 즉 확률 분포가 어떤 함수로 표현되는 건지 모를 때, 그럴 때에 그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예측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채비셰프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채비셰프의 정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x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k배 그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 그것을 채비셰프의 정리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값이 적어도 1-k제곱분의 1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채비셰프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기호로 표기를 하면 확률 변수 x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그 평균을 μ라고 우리가 표기를 했지요.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표기를 했죠. 표준편차의 k배, 그렇다면 표준편차에다 k를 곱한 거니까 표준편차의 k배는 k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k 시그마,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안에 x의 값이 들어갈 확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k배 범위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이 mu 마이너스 k 시그마 이상이면서 mu 플러스 k 시그마 이하인 그런 확률, 그 확률이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비셰프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떤 함수인지 모를 때에는 이 채비셰프의 정리를 가지고 대충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속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산적인 케이스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시그마로 표기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연속인 확률 변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mu 마이너스 k 시그마에서 mu 플러스 k 시그마 이 사이에 있을 확률 하는 것은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x의 확률 분포, 그 식이 무엇인지 몰라도 확률 분포가 어떤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 pdf를 그렇다면 정의에 의해서 fx를 이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인티그럴 mu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mu 플러스 k 시그마까지 fx dx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무언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 좋은데 범위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은 1-k제곱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준 거죠. 채비셰프가.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시그마 제곱, 분산이죠. 분산은 정의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x-mu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역시
연속인 확률 변수니까 그 확률 분포 fx하고 이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은 편차 제곱하고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fx dx 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예, 적분의 성질을 써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구간 안에서 계산할 거니까 예, 이 구간을 그 안쪽 바깥쪽으로 나눠서 적분 3개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적분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뮤 마이너스 k 시그마까지 하나, 그 다음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 시그마까지 또 하나, 그 다음은 뮤 플러스 k 시그마부터 무한대까지 또 하나, 이렇게 3개의 적분의 합으로 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3적분의 합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fx는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예요. 즉, x가 발생할 확률을 표기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 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편차 제곱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고, 그렇죠?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fx는 확률이니까 0 이상이고, 그렇다면 2개 곱한 것은 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적분, 예. 인티그럴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 시그마까지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fx dx 이 값은 당연히 0 이상인 값을 적분했으니까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시그마 제곱하는 것은 예, 이렇게 3개 적분의 합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3개 적분의 합으로 표기한 건데 이쪽 바깥쪽에 있는 2개 구간에서의 적분 더한 것하고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이 구간에서 적분한 것하고 이렇게 더한 거지요. 근데 이 적분치가 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워버리면 0보다 큰 값이 사라졌으니까 원래 있던 것에서 0보다 큰 값이 사라졌다. 더 작아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가운데 적분을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2개만 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더해주면 그것 이상이 되지요. 그렇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 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은 거니까 시그마 제곱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적분의 합보다는 시그마 제곱이 크거나 같은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적분의 구간을 볼까요? 왼쪽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뮤 마이너스 k 시그마까지입니다. x의 범위가. 그러니까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 두 번째 적분은 x의 범위가 뮤 플러스 k 시그마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당연히 뮤 플러스 k 시그마 이상인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뮤를 이렇게 x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첫 번째 이 식에서 넘겨서 x 마이너스 뮤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하가 되겠죠. 이쪽에 오른쪽 것은 뮤를 이렇게 x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x 마이너스 뮤가 k 시그마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뮤 편차입니다. 편차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적분에서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하인 쪽에 있든지 k 시그마 이상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k 시그마 이상인 쪽에 이렇게 있든지 마이너스 k 시그마 이하인 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 양쪽에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 쪽으로 가는 이 양쪽에 있는 거니까 예, 절대값을 취하면 k 시그마보다는 큰 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편차의 절대값 이 값은 k 시그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이 부등식 그대로 유지되지요. 예, 절대값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은 값이에요.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은 즉 편차 제곱입니다. 편차 제곱은 k 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것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던 적분이 0 이상인 값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제외하면 이 두 개의 적분 더한 것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x-뮤의 제곱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k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k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바꾸고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예,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을 갖다 놓고 적분했으니까 당연히 더 작아졌어요.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뮤의 제곱이 k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값이 큰 거니까 그것보다 작은 값을 갖다 놓고 적분하면 더 작아져요. 그렇죠? 해서 x-뮤의 제곱, 편차 제곱을 k제곱 시그마 제곱하고 바꿔주면 그 값이 더 작아졌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쪽에는 k제곱 시그마 제곱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k제곱 시그마 제곱 묶어내면 첫 번째 적분은 f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뮤 마이너스 k 시그마까지 적분한 거. 두 번째 적분은 fx를 뮤 플러스 k 시그마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 그렇죠? 예.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그마 제곱이 이쪽에 있는 k제곱 시그마 제곱 곱하기 두 적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k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시그마 제곱 약분되고 k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적분의 합은 k제곱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fx가 확률 분포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에요. 전체 확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역시 똑같이 구간 3개로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뮤 마이너스 k 시그마까지 그리고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 시그마까지 그리고 뮤 플러스 k 시그마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적분은 이렇게 3개 더한 것이 1이니까 1에서 이 2개 더한 것을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인티그럴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 시그마까지 fx dx 즉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k 시그마 이 안에 있을 확률이었죠. 그 값은 1에서 이 두 적분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금방 위에서 이 두 적분의 합은 k제곱분의 1 이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 값은 k제곱분의 1 이하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1에서 k제곱분의 1을 k제곱분의 1 이하인 값을 빼준 거예요. 그렇죠? k제곱분의 1보다 작은 값을 빼준 거니까 k제곱분의 1, 즉 가장 큰 값을 뺄 때가 가장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 1에서 k제곱분의 1을 빼준 값, 이 값이 결국은 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1에서 얼마를 빼준 값인데 그 값이 아무리 커봐야 k제곱분의 1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해서 k제곱분의 1을 빼주면 제일 큰 값을 빼준 거니까 역시 전체의 값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해서 1-k제곱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것이 채비셰프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채비셰프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24 한번 볼까요?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8이고
분사는 9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확률 분포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예, 확률 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값을 추정하고 싶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확률, 그리고 x-8의 절대값이 6 이상일 확률, 예, 이런 값들을 추정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체비셰프의 정리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확률. 그런데 평균과 분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비셰프의 정리를 쓰려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k배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분산이 9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3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8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는가라는 걸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4하고 20을 8에서 얼만큼 떨어진 거냐라는 걸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4는 당연히 8에서 12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20은 8에다가 12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예, 둘 다 12를 더하거나 뺀 걸로 표기가 됐으니까 이게 체비셰프 정리를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수로 표현이 안 됐다 그러면 예, 알 수가 없겠죠. 예, 해서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체비셰프 정리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3이니까 12라는 값을 3의 k배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3에다 4를 곱하면 당연히 12가 되니까 k는 4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8-4 곱하기 3 하는 것은 μ-4 시그마 이런 값이고 8 플러스 4 곱하기 3 하는 것은 μ 플러스 4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K라는 값이 4가 됐고 체비셰프의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체비셰프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확률은 1-K제곱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K가 4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4의 제곱분의 1 이상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산하면 4의 제곱분의 1 하는 건 16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16분의 15가 되겠죠. 예, 해서 이 확률은 16분의 15 이상은 된다. 예, 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x-8의 절대값이 6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당연히 무한대 쪽, 마이너스 무한대 쪽, 어떤 구간에 바깥쪽, 왼쪽, 오른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체비셰프의 정리가 어떤 구간 안쪽을 얘기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집합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1에서 안쪽을 빼주면 돼요. 바깥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에서 x-8의 절대값이 6보다 작은 거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x-8의 절대값이 6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면 x-8이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8을 더해주면 x의 값은 2에서 14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역시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는 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2는 8-6. 그렇죠? 14는 8 플러스 6. 그렇죠? 같은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됐으니까 체비셰프 정리를 쓸 수 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3이니까 6을 3의 k배라고 고쳐놔야 돼요. 2를 곱하면 되지요. 예, 해서 이렇게 고치니까 k가 2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고치면 8-2 곱하기 3, μ-2 시그마. 8 플러스 2 곱하기 3, 이것은 μ 플러스 2 시그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체비셰프의 정리를 쓰면 얼마 이상이냐? 1 마이너스 k는 2입니다. 2의 제곱분의 1. 이것 이상이다. 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1에서 이 값 이상인 것을 빼준 거니까 이것보다 큰 값을 빼준 거니까 그렇죠? 네.
이 값을 빼준 것이 즉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게 되죠. 그렇다면 최대가 되겠죠. 가장 작은 걸 뺐을 때가 전체가 가장 크죠. 그렇죠? 예, 해서 이것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계산하면 1에서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니까 빼주면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3을 뺀 거니까 4분의 1이 됐어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4분의 1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5장은 이산형 확률 분포를 이제 소개하는 작업이에요. 예, 5장 1절은 서론이니까 생략하고요. 5장 2절부터 예,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5장 2절은 이산형 균일 분포 얘기입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를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예,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 이항 분포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항 분포만 소개할 게 아니고 예, 그것 말고도 이산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예, 한 서너 개 정도를 소개할 겁니다. 5장에서. 자, 그 첫 번째예요. 예, 이산형 균일 분포라는 겁니다. 균일 분포 말 그대로 분포가 예, 균일하다,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속형도 균일 분포 얘기할 수 있고요. 이산형도 균일 분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이산형인데 분포가 균일하다. 그러면 이산형 균일 분포. 연속형인데 분포가 균일하다. 그러면 연속형 균일 분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모든 그 점에서 표본점에서 그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예, 균일 분포라는 것은 예, 모두 같은 확률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그 값들이 예, 모두 같은 확률을 갖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산형 균일 분포.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해볼까요?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산형이니까 유한계 점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개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번호를 붙여서 첫 번째 것은 x1, 두 번째 것은 x2, 해서 k번째 것은 xk 이렇게 줘볼까요?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니까 이 각각의 점들에서 확률이 다 같아야 돼. 그렇죠? x1에서의 확률, 예, 대응하는 확률, x2에서 대응하는 확률, xk에서 대응하는 확률. 이게 다 같아야 돼. 그렇죠? 전부 같은데 이게 전체니까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k개가 다 같은 값인데 더하니까 1이다. 그렇다면 각각은 얼마씩일 수밖에 없어요. k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각각의 확률이 전부 k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k개를 더하면 전체가 1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분포를 함수로 표현하면 당연히 상수함수겠죠. 그 값은 k분의 1이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균일 분포는 우리가 그 PMF,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배웠었죠. 예, 연속일 때는 밀도로 바꿨고 확률 밀도 함수 기억나죠? 그 함수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균일 분포는 예, 약속이에요. f, x, 세미콜론, k 이렇게 쓸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 그 안에 있는 점이 몇 개냐라는 것이 결정하죠. k개가 있다라고 하면 k분의 1.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2분의 1, 세 개가 있으면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결정하는 값은 결국 몇 개냐라는 게 결정을 해요. 즉 k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변수는 x라고 쓸 거고요. x 세미콜론 k. 예, 세미콜론 왼쪽에는 변수를 쓸 거고 우리가 x라고 표기를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는 그 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걸 써준 거예요. 근데 k만 있으면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k 하나만 쓴 겁니다. 해서 f, x, 세미콜론, k.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상수함수 k분의 1이에요. 그리고 x가 취하는 값은 x1부터 xk까지 k의 값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균일 분포는 이렇게 모두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제 5.1 한번 볼까요? 40W짜리, 60W짜리, 75W짜리, 100W짜리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의 전구를 꺼낼 때, 예, 우리 표본 공간은 당연히 이 중에 하나, 그러면 4개밖에 없어요, 점이. 예, 그래서 S라는 집합을 표기를 해주면 S는 표본 공간을 표기하는 기호였죠. 예, 40, 60, 75, 100. 표본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각각은 당연히 확률 표본이니까 그 어떤 원소도 선택될 확률이 다 같아야 돼요. 그렇죠? 4개니까 각각이 4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는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씩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균일 분포가 되겠죠? 예. 해서 X의 확률 분포를 표기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F 변수는 X라고 쓰고 세미콜론 K 표본점의 개수 4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률은 당연히 모두 똑같은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씩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X가 취하는 값은 40W거나 60W거나 75W거나 100W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예제 5.2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당연히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이것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눈도 나올 확률은 같아요. 그렇죠? 모두 같으니까 발생 확률은 전부 6분의 1씩.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균일 분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x의 확률 분포를 표기를 하면 f, x, 세미콜론, 표본점 6개니까 6.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확률은 그것분의 1, k분의 1, 6분의 1이다. 그렇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어려운 거 없죠? 예, 균일 분포는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형 균일 분포에서 그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 장에서 다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뮤는 결론부터 그 관찰값을 다 더해서 K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분산, 시그마 제곱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K로 나누면 돼요. 당연히 균일 분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포가 달라지면 항상 이렇게 되라는 법이 없지요. 그렇죠? 하지만 균일 분포는 그 분포가 상수함수 K분의 1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갖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평균과 분산 계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은 당연히 x의 평균, x의 기대값, 그렇죠?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그 관찰값 xi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f, xi, 세미콜론 k 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이산형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균일 분포니까 이 확률 분포 f, xi, k가 항상 같은 값 k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k분의 1하고 xi를 곱하고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i가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이 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 역할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k분의 1에다가 남는 거 xi를 1부터 k까지 바꾸면서 다 더한 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균일 분포에서 평균은 그 관찰값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 k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산, 시그마 제곱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예, 시그마 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편차 제곱을 표현하는 함수하고 x의 분포 f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되지요.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fxi 세미콜론 k라는 것은 상수함수 k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k분의 1하고 결국 남는 거는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지요. k게. 그렇죠? 예,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점에서 윗면에 나오는 눈의 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표기를 하자. 자, 그렇다면 예, 이미 표본 공간이 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소가 발생할 확률은 예, 전부 6분의 1이에요. 균일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확률 분포는 f, x, 세미콜론 6이 됩니다. 상수함수, 그 값은 6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균일 분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앞에서 얻은 결론대로 예, 뮤 평균은 관찰값을 다 더해서 k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6분의 관찰값 1부터 6까지니까 표본점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21이 됩니다. 6으로 나눴으니까 3.5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분산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분산 역시 앞에서 얻은 결론대로 예,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k로 나누면 돼요. 예, k는 6이었고요. 그렇죠? 편차, 예, 평균하고의 차이니까 평균 3.5라는 걸 계산해냈습니다. 그렇다면 1부터 1-3.5의 제곱, 2-3.5의 제곱, 예, 3-3.5의 제곱, 4-3.5의 제곱, 5-3.5의 제곱, 6-3.5의 제곱까지. 그렇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2.9167 이 정도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균일 분포에 대해서는 예,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장 3절로 넘어가서요. 이항 분포와 다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항 분포부터 다항 분포는 예, 이항 분포에서 조건은 다 똑같은데 예, 그 결과, 표본점, 예, 나올 수 있는 표본점이 2개가 아니고 3개 이렇게 될 수 있다. 또는 4개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K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항 분포는 결과가 2개입니다. 예, 그럼 결과가 2개인 분포가 있을 거고 결과가 3개인 분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항 분포와 다 조건이 같은데 결과가 3개다. 다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하고 조건이 다 같은데 결과가 4개다. 역시 다항 분포입니다. 예, 해서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하고 다 조건이 같은데 결과가 K개다. 다항 분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항 분포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항 분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시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2개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 뒷면 2개밖에 없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앞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앞면을 성공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럼 뒷면은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실패 이렇게 두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2개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성공, 그렇지 않은 것은 실패. 해서 그 2개의 결과는 항상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2가지 가능한 결과만 있어요. 성공과 실패. 예, 이런 시행을 우리가 n번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런데 그 시행마다 예, 항상 그 시행은 독립입니다. 서로 앞에 시행이 뒤에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독립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매 시행마다 그 성공 확률은 항상 같아요.
우리가 동전 던진다 그러면 동전 던질 때 앞면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했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동전 던질 때도 2분의 1,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도 2분의 1. 그렇죠? 서로 독립이면서 항상 2분의 1로 같은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우리는 P라고 쓸 거예요. 영문자, 소문자로.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P니까 그럼 실패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 확률은 당연히 전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1에서 P를 빼준 거죠. 그렇죠? 1-P를 항상 Q라고 쓸 거예요. 이항분포에서는. 이건 약속된 기호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라고 쓰는 것은 1-P다. 어렵지 않죠? 이거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P가 항상 일정하니까 Q도 항상 일정해요. 그렇죠? 두 개의 결과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항 분포를 설명할 때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럴 때 그런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항분포라는 게 어떤 거냐? 실험을 우리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행의 결과는 성공, 실패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데 그것은 P라고 쓸 거고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 하는 것도 항상 일정하지요. 그것은 1-P를 Q라고 쓸 거고요. 기억해 두세요. 각 시행은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베르누이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베르누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항분포,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를 x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확률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 x 그런 뜻입니다. 그런 확률 변수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 어렵지 않죠? 그런 확률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 확률 변수를 이항 확률 변수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럴 때 이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갖겠죠? 이항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쓸 텐데 binomial, 이항 분포를 얘기할 때 binomial distribution, binomial 하는 뜻으로 B라고 쓸 거예요. 이건 binomial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항 하는 걸 표기한 거예요. 해서 B라고 쓸 거고요. 확률 변수는 그 변수, 그 취하는 값이죠. X라고 쓸 거고요. 세미콜론 오른쪽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쓸 텐데, 조금 이따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시행 횟수, N과 성공 확률, P, 이 두 개가 그 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N과 P만 표기를 해요. 해서 B, X, 세미콜론, N, P.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해서 이런 기호로 bx 세미콜론 n, p 이런 기호로 쓰는 것은 이항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항 분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항 분포인데 n번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시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시행마다 성공 확률은 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마다 실패 확률은 1-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서 bx 세미콜론 n, p를 보면 몇 번 시행한 거고 그때 성공 확률은 얼마고 하는 걸 표기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항 분포를 b라는 기호를 가지고 와서 썼어요. b, x 세미콜론 n, p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p 그러니까 당연히 q 1-p 실패 확률은 Q가 되는 그런 베르누이 시행의 n번의 독립된 시행에서 성공 횟수 X라는 것의 확률 분포를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bx 세미콜론 n 콤마 p는 가볼까요? 예, n번 시행했는데 성공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번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을 때 그 상황에서의 그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예, 그리고 그게 몇 가지인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그만큼 경우의 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각각마다 확률부터 계산합니다. n번에서 x번을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 확률은 p예요. 그리고 각 시행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성공했으면 성공 확률을 곱하고 실패했으면 실패 확률을 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다면 p 성공 확률 p는 x번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p는 x번 곱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n번 시행했으니까 성공을 x번 했다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실패는 n-x번 실패했죠. 그런데 실패할 확률은 q예요. 1-p. 그렇죠? 그렇다면 다 곱할 거니까 q의 n-x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n번 중에 x번 성공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 있는가를 세야 되지요,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 세는 거 배웠습니다. 조합이지요. 그렇죠? n번 중에 x번의 성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에 관계없이 n개 중에서 성공이 x개 섞여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지수는 당연히 n 컨비네이션 x지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됐어요. bx 세미콜론 n 콤마 p는 어떻게 계산하냐?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p의 x승 곱하기 q의 n 마이너스 x승. 어려운 거 없죠? 예, 시행 횟수 n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x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성공 확률 p의 x승. x번 성공했으니까 곱하기 실패한 거 q, q의 n-x승. 나머지는 다 실패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n번 시행했으니까 성공 횟수는 없던지 0번, 한 번 성공했던지 1, 두 번 성공했던지 2, n번을 다 성공했던지 그러니까 x는 0부터 n까지밖에 없죠. 그렇죠? n번 던졌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그 아래 증명은 금방 했던 얘기를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책 뒤에 보면 P가 성공 확률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0.4일 때, 0.5, 0.6, 0.7, 0.8, 0.9 그리고 자, 이건 다 기억할 수 있죠? 0.1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간 거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 4분의 1인 경우 25%, 0.25인 경우를 하나 더 섞었어요. 0.1부터 0.9까지 하고 0.25를 하나 더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공 확률 P가 이런 값 중에 하나일 때에는 계산이 이미 되어 있어요. 표에. 해서 갖다 놨습니다. 표로. 그런데 그 시행 횟수를 많이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n은 1부터 20까지. 이건 책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항 분포가 각 x의 값에 대해서 계산된 게 아니고 0부터 x까지. x번 성공했다 그러면 그 횟수까지. 즉 누적 분포가 있어요. 해서 누적 이항 분포표가 교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 때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표를 제시해 줄 거예요. 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중에 필요한 때가 지금은 이제 표가 필요하니까 이 수업 들을 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 제 블로그에 이 분포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해서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 이항 분포표니까 당연히 주어진 값은 bx 세미콜론 n p를 x가 0일 때부터 r일 때까지 다 더한 값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값까지 더한 거에서 그 값 전까지 더한 걸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표를 보고 계산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표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네. 어떤 제품의 25%가 불량품이다라고 했어요. 이 제품에서 3개의 제품을 임의로 추출할 때 2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불량품이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25%가 불량품이다 그랬으니까 성공 확률 P는 25%, 0.2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N개의 제품 하는 것이 3개의 제품에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의 값은 3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 2개가 불량품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공한 것을 우리가 X라고 뒀으니까 X의 값은 2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확률을 역시 이항분포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항분포 기호로 쓸 수 있어요. 그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면 B, 그렇죠? X의 값은 2였으니까 2, 세미콜론, N은 3이었으니까 3, 콤마, 그리고 P는 25%,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지요. 0.25, 그렇죠? 자, 그럼 이 계산하는 법은 우리가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개 중에서 2개가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 불량품이 있는 가지수 3 컨비네이션 2. 그렇죠? 불량품이 2개다 그랬으니까 불량일 확률 4분의 1이 2개 제곱. 그럼 나머지는 불량품이 아니죠. 그렇죠? 그 확률은 불량품일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아닐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되죠. 1-4분의 1. 그렇죠? 3개였는데 2개가 불량품이었으니까 나머지 3-2, 1개, 1개는 양품이죠.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1승. 어려운 거 없죠? 예,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이에요. 거기다 4분의 3 곱하고 3 컨비네이션 2, 예, 계산하면 3입니다.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 알지요?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3-2, 1 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3이죠.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위에 3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64분의 9고, 예, 대충 0.1406 정도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표에서 찾는 법을 알려줄게요. 표에서 찾는 법은 3개 중에서, 그렇죠? 2개가 불량품일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2개까지 다 더한 값에서, 즉 불량품이 0, 1, 2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거기서 1까지 다 더한 걸 빼주면 돼요. 불량품이 0 또는 1인 경우까지 더한 거예요. 그렇죠?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를 다 더한 거에서 0인 경우, 1인 경우를 다 더한 것을 빼주면 2인 경우만 남죠. 그렇죠? 예, 해서 누적 분포를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2까지 다 더한 거에서 1까지 다 더한 걸 빼주면 되는데 표에서 찾는 방법은 예, 여기 n 하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값이 표에 있습니다. 위쪽 제일 왼쪽에. 거기서 예, 우리는 3개 중에서 했으니까 n은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n 아래쪽에 있는 수 중에서 우리가 찾는 수는 3이에요. 3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성공 확률은 시행이 3번이었으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n이 4였다면 예, 이쪽에 r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가 될 거고 0부터 4까지. n이 5였다면 r은 0부터 5까지. 알겠죠?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값은 r로 표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시그마 위쪽에 있는 수가 r입니다. 예, 해서 r이 2인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요것은 3에서 2인 케이스. 어렵지 않죠? 여기는 r이 1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3인 경우에 r이 1인 경우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성공 확률 P가 0.25인 경우에 찾아야 되니까 성공 확률 P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공 확률을 찾으시면 됩니다. 0.25. 예, 이렇게 찾아서 내려가면 돼요. P에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R 값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만나는 곳에 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것하고 오른쪽으로 간 것하고 만나는 곳에 써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바로 그 확률들입니다. 그걸 읽으시면 돼요. 자, 해서 여기 N3에서 R2 찾고 P에서 0.25 찾아서
만나는 거 2하고 0.25 만나는 거 0.9844가 있죠. 그 값이 여기 값입니다. 예, n 3이고 r이 1일 때 p 0.25에서 내려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이게 r이 1일 때 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0.9844에서 0.8438을 빼주면 돼요. 값은 0.140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예제 5.4 볼까요? 어떤 종류의 부품이 충격 실험에서 견딜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랬어요. 4개의 부품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정확하게 2개가 충격을 견딜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기호로 써볼까요? 이항분포고요. B, 그렇죠? 2개 충격을 견딜 확률을 했으니까 X는 2고요. 그렇죠? 4개 부품에서 선택했다 그랬으니까 N은 4가 됩니다. 그렇죠? 충격 실험에서 견딜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랬으니까 P는 4분의 3이 됩니다. 이해됐죠? 계산하는 방법 4개 중에서 2번 성공한 거니까 가지수는 4 컨비네이션 2. 그렇죠? 예, 2개 성공했으니까 성공 확률 4분의 3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한 거니까 4번 중에 2번 제외하면 4-2, 2번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성공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실패 확률은 1-4분의 3. 어렵지 않죠? 해서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1-4분의 3의 4-2승. 어려운 거 없죠? 계산하면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다 됐죠? 4분의 3 제곱하면 16분의 9, 4분의 1은 제곱하면 16분의 1. 6하고 4 컨비네이션 2는 계산법 알죠?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어려운 거 없죠? 계산하면 6입니다. 예, 해서 다 곱하면 256분의 54, 0.2109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5.5 보세요. 빈혈 환자가 회복될 확률이 0.4라고 하자. 가정한 겁니다. 15명이 빈혈에 걸렸을 때 아래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적어도 10명이 회복될 확률. 두 번째, 3명에서 8명 사이의 사람이 회복될 확률. 네 번째, 정확하게 5명이 회복될 확률. 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10명이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10명 이상이에요. 그렇죠? 해서 10명 이상이 회복할 확률은 당연히 우리는 누적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아래쪽 분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9명까지 회복되는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10명 이상이 회복될 확률은 9명 이하가 회복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표에서 찾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9명 이하다 그랬으니까 누적 분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주어진 값이 R입니다. 예, 해서 R에서 9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5명 빈혈 환자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시행 횟수는 15가 되는 거예요. N은 15입니다. 그렇죠? 예, 회복될 확률은 0.4다 그랬으니까 성공 확률 P는 0.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시그마 x가 0부터 9까지 b x 세미콜론 15, 0.4 표에서 찾는 법.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설명한 대로. 네, 이렇게 n의 값에서 15를 찾으세요. 표에 있다고 했죠. 20까지는. 그렇죠? 자, 그 다음 r에서 15에 해당하는 것 중에 r을 찾습니다. 0부터 있을 텐데 9를 찾으시면 돼요. 15까지 있겠죠? 여러분들은 9를 찾으시면 되고 P 성공 확률 0.4니까 표에 있습니다. 그렇죠? 0.4에서 내려가고 9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0.9662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0.0338. 어려운 거 없죠? 예, 식으로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10명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10명일 확률 플러스 11명 확률 플러스 12명일 확률 해서 점점점 플러스 15명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각각마다 우리 컨비네이션하고 P의 x승, Q의 n-x승 다 곱해주면 됩니다. 예, 연습해 보세요. 식으로도. 예, 표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야 되니까, 예, 식을 계산해야 되니까 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 x가 3에서 8 사이에 있을 확률. 똑같죠? 당연히 8까지 다 더한 거에서 2까지 다 더한 것을 빼주면 돼. 그러면 3에서 8까지만 남아요. 그렇죠? 3에서 8까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8까지 다 더한 거. 0일 때, 1일 때, 2일 때, 점점점 8일 때. 그렇죠? 거기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만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R이 8인 경우와 2인 경우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N에서 15를 찾고요. R에서 15 있는 데서 R을 찾는 겁니다. 예, 0부터 있을 텐데 2가 있을 거고 8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2하고 8만 필요해요. 그렇죠? 예, P는 0.4에서 내려가면 되고요. 2에서 0.4하고 만나는 곳, 8에서 0.4하고 만나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예, 해서 8에서 만나는 곳을 찾으면 표 찾아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0.9050 이렇게 나옵니다. 2에서 0.4하고 만나는 곳을 찾으시면 0.0271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빼주면 0.8779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그렇다면 딱 x가 5. 예, 5명이 정확하게 회복할 확률이 얼마냐 그랬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누적 분포를 이용하면 0, 1, 2, 3, 4, 5까지 다 더한 거에서 0, 1, 2, 3, 4까지 다 더한 거 빼주면 되죠. 5까지 다 더한 거에서 4까지 다 더한 걸 빼주면 5만 남죠. 그렇죠? 찾는 방법 똑같고요. 예, n에서 15를 찾으시고 R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는 4하고 5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칸에서 4하고 5를 찾으시고요. 예, P에서는 0.4를 찾으시고요. 4하고 만나는 곳, 5하고 만나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5하고 만나는 곳 찾으시면 0.4032, 4하고 만나는 곳 찾으면 0.2173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예, 계산하면 0.1859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 예제 5.6 보세요.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형 할인점 상인이 전자장비를 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으려고 한다. 제조업자는 이 장비의 불량률이 3%라고 밝히고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상인이 납품된 제품 20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20개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한 달에 10번의 납품을 받는데 납품 때마다 20개 장비를 검사한다고 한다. 여기 20개 장비 검사하는 게 앞에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한 대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이 3번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랬어요. 앞에 문제에서는 20개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이 있을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20개 장비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률은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예, 20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20개 중에 적어도 한 대가 불량품이 있을 확률. 적어도 한 대다 그랬으니까 한 대 이상인 거죠. 불량품이 2대, 3대, 4대 이렇게 있어도 되고 한 대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불량품이 한 대도 없는 것만 빠졌죠. 그렇죠? 예, 불량품이 한 대 있는 것부터 불량품이 20대 있는 것까지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불량품이 한 대도 없는 것만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한 대 이상일 확률은 1에서 불량품이 한 대도 없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에서 우리가 불량품이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항분포로 계산할 수 있죠. 20개를 선택한 거니까 시행은 20번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성공 확률은 불량률이 3%다 그랬으니까 3%
수를 고치셔야 되죠. 0.03입니다. 그렇죠? 3%. 예, 이렇게 됐네요. 그 중에 여기 x는 0일 때를 선택하면 돼요. 다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 이 퍼센테이지가 3%니까 예, 우리가 표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0.03에 대한 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x가 0인데 n은 20입니다. 20대 중에 한 대도 없으니까 가지수는 20 컨비네이션 0. 그렇죠? 한 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0.03인데 한 대도 없으니까 0승.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 확률은 성공 확률이 0.03이니까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0.03. 다시 얘기하면 0.97이 되겠죠. 그렇죠? 예, 20대 중에 성공을 한 대도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했죠. 20대 다 실패했습니다. 20승.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0.456가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이 0.456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 한 달에 10번 납품을 받는데 납품 받을 때마다 20개 장비를 검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한 대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을 내가 몇 번 받을까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20대 장비 중에 적어도 한 대 불량품이 포함된 그런 납품. 그것이 바로 성공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앞에 문제에서 이미 계산이 된 거죠. 두 번째 문제의 성공 확률 P는 앞에 문제에서 계산했던 0.456이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0.456인 그런 베르누이 시행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을 시행한 거예요. 납품 10번 받았으니까 n이 10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3번 있을 확률 하는 거니까 x의 값은 3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면, 즉 y가 3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3번 있을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항분포인데 예, 계산합니다. x는 3번 3이 되고요. 그렇죠? 10번 시행했으니까 n은 10이 되고요. 그렇죠? 성공 확률은 앞에서 계산한 거 20번 중에서 적어도 한 대 이상 불량품이 있을 확률 계산한 거. 그렇죠? 그 값이 성공 확률. 계산된 결과는 0.456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가지수는 10 컨비네이션 3. 그렇죠? 10개 중에 3번 있는 거니까. 예, 성공을 3번 했어요. 성공 확률이 0.456이. 그럼 0.456이의 3승. 실패는 그럼 나머지. 그럼 10번에서 3번 빼면 7번. 그렇죠? 해서 1-0.456이가 실패 확률 Q. 그것의 횟수는 7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 값이 0.1602 이렇게 된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사용할 이론인데요. 예, 요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예, 그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은 mu np입니다.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어렵지 않죠? 분산 시그마 제곱은 npq입니다.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결과를 기억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게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했을 때 성공한, 그 중에 성공한 횟수라는 게 확률 변수로 주어진 거예요.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n번의 시행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각각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해서 n번째 시행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은 예, 우리가 I1 하고 줄 거고요. 두 번째 시행은 I2 하고 줄 거고 예, n번째 시행은 IN 하고 줄 텐데 우리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성공 횟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I1부터 IN까지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성공한 것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제2번째 시행, 첫 번째는 I1, 두 번째는 I2 했으니까 제2번째는 IJ 하고 쓸 겁니다. 제2번째 시행을 확률 변수 IJ라고 주고 이걸 이렇게 줄 거예요. 성공하면 이것은 횟수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실패했다면 이건 한 번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한 번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성공하면 그 값을 1로 줄 거고 한 번 세워지게, 실패하면 세워지지 않을 거니까 실패하면 그 값은 0으로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워지게 되겠죠. 성공한 것만 세워지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IJ라는 것은 성공하면 값이 1이고 실패하면 값이 0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이항 분포의 성공 확률은 P라고 했으니까 IJ도 성공하면 그 확률은 P가 되겠죠. 그렇죠? 실패하는 것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역시 Q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IJ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성공하면 1이라고 주고 실패하면 0이라고 주고 그 확률, 성공할 확률은 똑같이 P고 그 확률, 실패할 확률은 똑같이 Q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확률 변수 X는 그 중에 성공한 횟수를 센 거니까 I1부터 IN까지를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성공한 것들은 1로 표기될 테니까 그걸 다 더하면 횟수가 되죠. 그렇죠? 실패한 것들은 전부 0으로 표기되는 값을 갖는 거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니까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를 I1부터 IN까지 확률 변수 N개의 합으로 표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배운 대로 이제 이 값의 기대값, 평균이죠. 그리고 분산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평균은 이 X가 I1부터 IN까지 더한 건데 그것의 평균이에요. 그것의 기대값이에요. 그런데 기대값은 선형적이라고 했죠? 예, 덧셈에 대해서 풀립니다. I1의 기대값부터 해서 IN의 기대값까지 다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기대값이라는 것이 각각의 IJ마다 항상 똑같아요.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이고요. 그렇죠? 0일 확률은 Q고 1일 확률은 P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관찰값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그게 기대값이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항상 기대값은 0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P. 계산하면 0은 필요 없으니까 1도 곱하나만 하고 값은 P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X라는 것은 I1의 평균도 P, I2의 평균도 P, IN의 평균도 P. 그렇죠? 전부 P니까 P를 N개 더한 거죠. NP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다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산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우선 각각의 IJ마다 그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J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IJ 제곱의 기대치에서 IJ의 기대치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기대치는 금방 계산했습니다. 요 값은 P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의 기대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제곱의 기대치도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밖에 없으니까 0의 제곱, 1의 제곱. 거기에다가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돼요. 0일 때 확률은 Q, 1일 때 확률은 P. 그렇죠? 0은 곱하나만 하니까 1도 곱하나만 하. 그렇죠? 이 값은 역시 P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제곱의 기대치를 P다라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럼 P에서 P의 제곱을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P를 묶어내면 거기다가 1-P를 곱한 거니까 1-P는 Q지요. 해서 PQ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각각 IJ의 분산은 PQ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IJ는 각각의 IJ는 이게 베르누이 시행이니까 서로 독립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분산은 X는 I1부터 IN까지 더한 것인데 그러니까 X의 분산은 I1부터 IN까지 더한 것의 분산인데 이것들이 독립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독립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공식 배운 거 있죠? 독립이면 각각의 분산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 스칼라가 곱해져 있다면 그 스칼라는
제곱으로 나갈 텐데 곱해진 스칼라가 전부 1이에요. i1에도 1, i2에도 1, in에도 1. 그렇죠? 그러니까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필요 없고 예, 각각 분산에 예, 계산한 값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분산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부 PQ입니다. 그렇죠? 다 PQ예요. 그럼 PQ가 n번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값은 nPQ다. 어렵지 않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것에 대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